안녕하십니까. 우리 예비 탐정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 두 번째 시간 되겠네요. 앞 시간에 좀 아셨죠?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개인정보 보호 강의를 공공기관에서 한 지가 한 5, 6년 됐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강의할 때는 의무 교육도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좀 뜬구름 잡음식으로 강의를 열심히 연구해서 했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 강의가 제가 정말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이런 내용 나와요. 우리 탐정 분들께서도 1차 시 앞에 들어놓으시면서 야 이거 황당하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도록 지금 정부 측이나 지자체, 지방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보를 취급하는 탐정업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정말 세밀하게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두차 말씀드리지만 절대 나로 인해 유출되는 상황은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개인정보 파기와 민감정보의 유형, 고유 식별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제 강의 들으시고 개인정보 강의 다니셔도 돼요. 네. 첫 번째 보시면 정보, 개인정보의 파기가 나와 있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보관 정보를 반드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용기간하고요.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사용기간하고요.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보관기간이 따로 돼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탐정업법에서도 기간이 명기가 될 거예요. 통상은 이제 3년, 5년 이런 식으로 홀수로 보통 이제 보유 기간 연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같은 이제 탐정업자는 개인정보 취급을 정말 민감한 정보를 취급을 많이 하는 관계로 장기간 보관하도록 아마 지침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뭐 창고 같은 데 함부로 서류를 속칭말로 이제 짱박아 놓는다든가 분실되는 경우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번을 정확하게 매기고 특히 사무원들이 그 서류 관리를 잘 하시도록 탐정이 너무 바쁘면 이 개인정보 서류처를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탐정님들이 좀 잘 좀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기관의 얘기고요. 이거는 정보보호법하고 우리 탐정법하고 좀 틀리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탐정법이 서로 충돌이 되는 경우에는 탐정법을 따르면 됩니다. 탐정법에서는 목적 달성은 조사가 끝나는 경우를 해당되겠죠. 그럼 개인정보법상으로는 정보를 파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의뢰받아서 정보 수집을 하는 정보 수집업자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을 보유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시 파기가 안 되고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딱 지나면 그때 전부 다 파쇄하시든가 불질러버리면 소각해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우리는 탐정업법이 해당됩니다. 파기하지 않고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 잘못 공부하셔갖고 사건 끝나고 났다 해서 사건 화해처를 다 분쇄시켜 버린다든지 갈아버리시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돼서 여기 나와 있죠.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복구가 불가능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디지털 관련 정보 있으시잖아요. 개인 관련 정보 수집한 뭐 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럼 삭제해야죠.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한이 딱 지나가지고 이제 삭제를 할 때 삭제하고 나서 디가우징이라고 아시잖아요. 이게 살려내는 방법들이 기계들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메모리 그 디스크 있잖아요. 이것도 포맷을 해버리면 그 최근 기술로는 포맷하고 막 6번까지 해도 그걸 살려낼 수가 있대요. 7번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더 좋아지겠죠. 따라서 뭐 다시 살려내거나 재생되거나 나타나지 않도록 파기라는 표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냥 파일을 삭제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걸 다시는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들라는 게 파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하드디스크 파기 같은 경우 쉽잖아요. 하드를 그냥 망치로 뽀개버려서 거기에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가면 다 파손이 돼요. 산화가 되기 때문에 디스크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복구가 안 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게 파기의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살려낼 수 있는 건 파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해야 된다. 분리해서 관리해야겠죠. 이거는 좀 계속 말씀드리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민감정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민감정보가 뭐냐면 이거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민감정보라고 하는데요. 민감정보가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전에는 보통 뭐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이 뭐 민감정보 수준에 해당됐는데 최근에는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상 및 종교가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즉 내가 어느 기독교를 믿는다, 뭐 천주교를 믿는다, 뭐 원불교 믿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유출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사상, 내가 뭐 좌파냐 우파냐 중도 좌파냐 중도 우파냐 어떤 당 성향 있죠? 이런 것들도 여기 정치적 견해하고도 맞물려요. 이런 사상에 대한 것도 민감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집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수집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유출되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민감정보라는 것은 민감한 정보라는 얘기예요.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 및 탈퇴 사항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정치적으로 상반된다고 해서 그 사람 싸울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나랑 당성이 틀리다거나 반대적 성향의 정당이나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차별을 하거나 공격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폐단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도 민감정보로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성생활에 대해 이건 애초 우리나라 민감정보의 맨 처음 들어간 게 성생활이에요. 성적 취향, 심지어는 이제 동성애적 성향이 있죠. 이것도 밝힐 수가 있어요. 내가 동성애자인데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탐정 입장에서는 그냥 제공하니까 아는 정도 수준이어야지 이 민감 정보를 야 내가 아는 의뢰인이 하나 있는데 유명인데 그 사람이 보니까 게이더라 이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엔 그냥 놀이개감으로 가십이라고 그러죠. 농담 따먹기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생활이나 성적 취향에 대한 것도 민감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미, 건강, 뭐 예를 들어 지병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민감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뭐 혈액형 같은 경우도 민감정보에 해당되고요. 뭐 정치적 견해 말 하나 많아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직접 얘기 안 하면 모를 정보들이 있어요.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서 공개되면 공개할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민감정보에 해당되지 않고요. 문서로 안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내용들이 민감정보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미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감정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감정보 처리 제한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죠.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다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뭐 사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탐정 입장에서 선생님의 내용을 다 속속들이 알아야지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변호사님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이혼소송하는 의뢰인이 오면 변호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부인 여자분한테 남편하고 성관계를 몇 번 했습니까? 이거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혼 사유 중에 성관계 남편이 거부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내용을 알아야죠. 진짜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민감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탐정이 고지해야 되고요. 일단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민감 정보를 취급하는 탐정업자 내지는 탐정의 사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탐정업 활성화에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이러한 민감 정보 유출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친다던가 또는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나쁜 쪽으로 악용을 하게 되면 탐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정말로 실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고유 정보보다는 민감 정보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감 정보는 탐정업자한테는 아주 중요한 자산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날을 가지고 있는 칼과 같이 나의 손이나 팔을 베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독가시와 같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민감 정보를 취급하는 자로서 탐정은 고도의 도덕적인 윤리관념과 함께 의뢰인의 민감 정보가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됨을 제가 누누이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고유 식별 정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고유 식별 정보, 즉 아이디 정보라고 그러죠. 아이디 카드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보만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딱 알면 연관형인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름 있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염건영은 몇 분 계신데요. 염건리을영은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건영이라고 하면 저예요. 고유 정보죠. 물론 미주기, 뭐 나영이, 아영이 이런 여자분들 이름 같은 게 너무 많아. 이아영 같은 경우는 몇천 명 된대요. 그러면 고유 정보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이름을 5,100만 명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가면 존이 그렇게 많잖아요. 몇십만 명 된대 존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름 같은 경우는 숫자가 동명이인 같은 경우 있는데 고유 정보가 되냐 하지만 그 사람인 거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 정보 안에 들어가고요. 주소 있죠? 주소도 마찬가지겠죠? 그 집에 그 사람밖에 안 살잖아요. 그래서 주소도 고유식별 정보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주소는 말씀드렸다시피 민법 부분에서 제가 법학개론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복수 주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실거주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거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주소도 전부 다 고유식별 정보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생년월일도 좀 애매한 게 평균 200에서 300명 태어나잖아요. 같은 날에. 그래서 그 앞에가 같아요. 뭐 제가 73년 11월 5일생, 여기까지는 공개해도 되니까 73년생인데 그럼 73년 11월 5일생에 한 340명 태어났으니까 그럼 그 저랑 똑같이 주민번호 앞자리 똑같은 사람이 남녀 공용으로 한 350명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것도 고유식별 정보가 되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거만 뒤져보면 저 사람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년월일 같은 경우도 고유식별 번호가 된다. 왜? 범위를 아주 좁혀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고유식별 정보가 될 수 있지만요. 범위를 5,100만 명에서 1,000명으로 줄여준다. 이것도 고유식별 정보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년월일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딸딸딸 암기하면 쉬운데 생각이 많은 분들은 이거 문제 틀릴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고유정보죠. 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말하나 마나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중요한 요소고요. 특히 앞번호는 생년월일이고요. 뒷번호는 아시다시피 지역코드가 담겨 있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뒷번호를 알게 되면 그 사람 찾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번호는 유출되는 거 가지고 좀 뭐라고 덜하지만 뒷번호 있죠. 뒤에 생년월일, 성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자기가 출생한 출생지가 주로 나와 있는 코드 인식번호인 주민번호 뒷자리 번호 있잖아요. 이거는 유출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문, 종문, 성문, 안구문 그리고 홍채문이라고 하는데요. 눈 아래에 있는 안에 그 문양 있잖아요. 이거를 홍채 인식이라고, 홍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은 뭐 아시다시피 제 손가락 지문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문 같은 경우도 뭐 학자마다 좀 틀린데 통상적으로 제 엄지손가락, 제 오른쪽의 엄지손가락이랑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여섯 명 있을 수 있어요. 지문은 한 손가락만을 놓고 했을 때는 유사한 자들이 1,000만 명 내에서는 한 명 정도는 반드시 있답니다. 따라서 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찍으면 저랑 비슷한 사람이 대여섯 명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손가락 찍으면서는 같을 확률이 거의 없어지죠. 5천만 분의 1 곱하기 5천만 분의 1이니까요. 따라서 지문 같은 경우 우리가 십자지문을 다 찍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개를 다 찍어갖고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의 이 지문도 개인의 그 식별을 할 수 있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문, 발바닥 문양 있잖아요. 또는 발가락의 문양. 그 다음에 성문, 목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소리는 대단합니다. 이 과학적으로 뭐 학자마다 이렇게 틀리지만 평균 5천만 내지 6천만 명 중에 한 명이 목소리 지문이 똑같대요. 이게 전파로 된 주파수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엔 저랑 목소리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저밖에. 5천만 명이니까요. 그래서 이 성문은 정말 중요한 디지털 과학 정보입니다. 그 목소리를 위변조할 수가 없습니다. 애기 목소리를 제가 낸다던가 노인 목소리를 제가 성우라서 변조를 하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기계에만 집어넣으면 연관형인 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안구 홍채문 아시죠? 이거 정말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데 문제는 이게 좀 활성화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식률이 떨어져요. 눈 아래에 있는 이 눈 근처에는 이 문양을 봐야 되니까 이게 기계가 아주 그 발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접촉 방식이라도 살짝 스치게 되면 한 명이 눈병에 걸렸어요. 그럼 싹 옮을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아시겠죠? 음주 측정기 같을 때 빨대 이렇게 꽂아놓고 부른 사람 떠불고 떠불고 하고 그때 말이 많았잖아요. 사람이 막 열댓 명이 입에 물어버리니까 감기도 옮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구 홍채무는 다 좋은데 문제점은 인식을 확보하는데 이게 개인 식별 정보예요. 식별 정보 맞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아직까지 기술상의 제약이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운전면허 번호, 여권 번호 말 하나 많아죠. 이거는 개인 식별 정보이기 때문에 유출안 되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 고유 번호인 학생증 번호하고요. 사원 번호라고 아시죠? 그 회사에서 4번 그 발급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고유 식별 정보가 되고요. 외국인 등록 번호도 마찬가지로 고유 식별 번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여기 좀 나와 있죠. 이게 법 규정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령에 따라 고유 식별번호, 아까 말씀 주민번호나 이름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경우에 그 고유 식별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라는 거는 이건 왜 넣어놨냐면요. 여기어때 같은 숙박 어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요 같이 이렇게 요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하는 어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입을 하고 저 카드 정보나 이런 거 다 입력해놔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거는 탐정업자들이 암호화해서 보관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탐정들은 그냥 수기나 컴퓨터로 친 내용 그냥 그 주민번호나 이름 그대로 보관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냐. 온라인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에서 개인신상 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경우에 이게 온라인 업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해킹당하면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가면 과거에 아시겠죠? 여기어때 사건과 같이 수십만 명의 숙박 관련 정보가 튀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갖다가 보관하는 온라인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암호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내부의 프로그램을 돌려야지만 그 사람의 실체 회원 정보를 알 수 있고 해커가 그냥 있는 코드 빼나가도 밖에서는 읽어볼 수 없도록 암호화를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암호화에 관련된 내용은 그 적용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혹시라도 이제 탐정 법인이 너무 커지셔갖고 직원이 700~800명 되는 대기업으로 커지셨어야 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 상에 의뢰인에 관한 정보를 아래 한글 파일이라도 넣어놔야겠죠. 보고서를 넣어놨을 때 이 경우에는 암호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서류를 다 일일이 보관할 수 없으니까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실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전문 전산업체를 불러갖고 암호화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보관리, 이 정보보호에 관한 중관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어 있는데요. 민감정보 처리자 및 기관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요. 이거는 정보보호 관련된 기관들을 여러 민간 기탁에 위탁을 해서 각 탐정업자한테 사무실에 쳐들어올 수 있어요. 와가지고 저희가 정보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응해야 됩니다. 임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당신이 장관도 아닌데 왜 왔어요? 이랬다가는 나중에 과태료 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관리와 업무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돼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쓰지 말란 얘기예요. 없게 돼 있는데 탐정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뢰인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죠. 당연히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여기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법률상 허용된 경우고요.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라는 건 의뢰인이죠.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이게 세금 관련된 경우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많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 적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나 기관에 또는 탐정법인 중에 정말 대형으로 성공하셨을 경우죠. 성공해갖고 탐정이 한 100명 되고 사무원이 500~600명 되는 그런 대기업이 되셨을 때는 전산 서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에 따라 가지고 암호화 조치를 취하셔갖고 따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그 인터넷 어플 같은 거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려면 주민번호 넣고 생년월일만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요게 나와 있는 겁니다.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회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법에 이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입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탐정업체가 사이트를 개설해서 회원 가입한 분들 상담을 해준다 치죠. 그럼 회원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주민번호 뒤에까지 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뢰인은 아니죠. 상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기 위한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그러니까 생년월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 앞자리 정도, 1, 2번 정도만 넣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핸드폰으로 통신사와 연결이 돼서 그 사람 실명인증이라고 하시죠. 이건 절차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이 있는데요.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개인정보 업무를 제3자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야 됩니다.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에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이게 절대로 업무 위에 쓰면 안 된다 해야 되고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기술적인 거나 관리적인 이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요. 개인정보 안전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 뭐 예를 들어 아까 이게 암호화 조치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위탁자는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이야기하고요. 수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라고 법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관련돼서요, 정보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자가 제휴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거 대단히 위험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정부 주체한테 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옛날에 가입했었거든요. 업체가 터졌으니까 말씀드리지만 홈플러스라고 아시잖아요. 거기 갔더니 옛날에 저한테 이제 BMW 10대를 1년 연말에, 그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10대도 아니지, 그때 한 30대였던 것 같아요. BMW 30대를 준대요. 그래갖고 홈플러스 회원에 가입하라고 거기 막 쓰라고 돼 있는데 요만한 엽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입하고 와이프도 가입했죠. 그래서 썼어요. 썼는데 뭐 가입하겠어요. 30만 명이나 응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네요 했는데, 그걸 가입하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문제가 뭐냐, 우편물 막 미친 듯이 날라오고요. 광고 우편물이요. 이메일도 막 미치게 막 이상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러냐고 봤더니 실제로 대형 판매점에서 그게 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만 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나쁜 업자들이 그 BMW 준다고 거짓말해가지고요. 정보를 30만 명 수집해갖고 뭐 주당 뭐 100원, 50원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30만 명짜리 데이터베이스를요. 다 처벌됐잖아요. 심지어 그 BMW를 어떻게 안 줘야 직원끼리 지들끼리 당첨되고 가져간 사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넣는 거란 얘기입니다. 즉,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홍보나 판매를 권유하는, 그러니까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가 동의하겠어요? 안 하겠지. 열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드리지만 탐정업자도 가지고 있는 정보를 혹시 마케팅용이나 이런 걸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혹시 사건 중에 우리한테 넘길 거 있으면 알려주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네, 당신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 서비스인 변호사 측과 연계해서 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특히 나만 단독으로 조사한 이후에 변호사를 좀 알려봐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권장이나 권유 정도만 하셔야지, 이 업체다 제가 이미 자료 넘겼으니까 여기 가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탁자 역할이 있는데요. 유출 또는 뭐 위조, 변조 되지 않도록 수탁자한테 교육을 해줘야겠죠. 네가 내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독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개인정보, 즉 내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누구한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처리하라고.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관련해 갖고 같이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위탁한 사람도 여기서는 법에서는 애매모호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쪽 제3자한테 의뢰인이나 고객 관련된 정보를 아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달라고 업체에 맡겼는데 여기서 만약 유출했다 그러면 얘도 잘못한 거고 나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업체 선정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유출 통지라는 건 내가 관리하다가 실수로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의뢰인 정보나 이런 게 또 유출이 됐어요. 큰일 나죠?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된 시점, 그 다음에 경위,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꼭 알려줘야 되고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하셔야 돼요.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저희 누구 팀장한테 연락 주십시오 하고서는 반드시 통지해 줘야 됩니다. 빨리 막아야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탐정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일이 빵 터졌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신고해서 피해를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처벌조항과 관련돼서 이게 되게 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가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중단, 마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 해커가 보통 해당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요. 거짓이나 그 방식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공익근무원한테 돈 주고서 뭐 이게 서류 받아온다든가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를 교사 알선한 적까지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되게 세죠? 탐정은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도 있는데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탐정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 하나예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민간 정보를 처리한 자, 그 다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한 자, 탐정이 해당될 수 있죠. 처벌 커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가 말씀드렸죠. 술자석에서 어떤 연예인 사생활 떠들었다.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예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이것도 5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다른 곳으로 비추는 자 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 아시겠지만 영상 CCTV 있잖아요. 녹음 기능 없어요. 음성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음성 기능은 없도록 대부분 설치가 돼 있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녹음 기능을 사용을 해갖고 불법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음 기능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있다 하더라도 멀기 때문에 소리를 잡기는 어렵잖아요. 화면만 나오겠죠. 근데 불법적으로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불법적인 녹취를 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여기선 CCTV를 얘기를 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즉 불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가 되고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에 이용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탐정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딴 데 가서 나팔을 불어버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탐정 면허가 날아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겠죠.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가 있는데요. 이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있잖아요.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거나 사고 터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 2년 이하 또는 2천만 이하고요. 법에 따른 정정 삭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한테 제공한 자.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보관 기간인데 보관이 지나고 나면 파기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5년, 6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한테 제공한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전부 다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탐정들이 주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숙지하시고 시험에 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처벌 내용 따라 또 항목이 틀리죠.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정보보호법 위반의 처벌 수위가 나머지 세 가지와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 분실당하거나 도난 유출된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 3자한테 제공한 경우. 법에 따른 정정 삭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한테 제공한 경우. 딱 틀린 거 하나 나오죠? 네, 나가 해당됩니다. 나 같은 경우는 처벌이 좀 틀리죠. 예, 거짓이나 기타 그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뭐 제공하고 한 경우에는 세죠. 어떻게 돼 있어요. 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2년 이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되게 센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탐정 허용되겠죠. 다음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관습법적으로 주민번호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업무. 말이 안 되는 얘기였네요. 네, 가가 되겠죠. 관습법이라는 것은 법전에 나와 있는 법이 아니고 관습적으로 법문화될 수 있는 어떤 원칙들을 얘기를 하는데 주민등록법은 성문법에만 따르게 돼 있어요. 법에 이 경우는 제공해도 된다, 이 경우는 처리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관습법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보기 어려운 거.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상적 내용, 종교, 건강 및 아팠던 경력, 병력, 여권번호. 뭐가 되죠? 네, 당연히 라죠. 이거는 고유 식별 정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잖아요. 이거는 좀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요약으로 들어가 보면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돼서는 기간 내에 보관을 하셨다가 보유기간이 딱 지나면 파기를 하셔야 되는데 파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예 복구나 또는 또 살려내는 방법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멸시시켜버리는 것을 우리가 파기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기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되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업무 목적 지나면 무조건 파기하라고 돼 있지만 우리 탐정업법에서는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간이 지나면 파기를 해야 되고 기간 내에 무조건 보관을 해야 된다. 안전하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민감정보의 유형 나와 있죠. 사상, 종교, 신념, 뭐 성생활, 취미 이런 것들이 민감정보다. 이걸 좀 아셔야 되고요. 고유식별 정보는 이름, 주소,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여권번호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아예 이제 못 쓰게 돼 있어요. 무조건 확보를 못 하게 돼 있지만 우리는 확보할 수가 돼 있고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인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탁받은 자도 이 맡긴 탐정업자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정보 처리 데이터베이스 전산망을 만들어주는 업체나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탐정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관리 잘해야 되고요. 만약 유출이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정보를 처리해서 서버를 만들어주는 업체뿐만 아니라 전산업체뿐만 아니라 탐정도 잘못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역시 쌍벌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걸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유출 통지 내용은 제가 설명드렸죠. 그건 암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벌 조항이 이런 4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항목별로 어떠한 사항이 몇 년이야, 몇 억이야, 뭐 1억이야, 5천만 원이야 이거를 다 구분하셔갖고 암기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거는 숙지하셔야지만 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 큰 실수를 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두 파트로 거의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탐정업법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